20년 전 군대에서 당한 그 일. 오늘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배신했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여러분도 군대 다녀오셨다면 아실 거예요. 부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론 잔인한지 말입니다. 저는 1999년에 입대했어요. 그때만 해도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순진한 20살이었죠. 부대는 경기도 어느 산골짜기에 있는 보병사단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느꼈어요.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선임들의 눈빛부터가 달랐거든요. 특히 김상철이라는 일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야, 새끼야, 너 어디서 왔냐? 김상철은 키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성격도 거칠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이유를 몰랐죠. 그냥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싶었어요. 입대 일주일 후 첫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PX에서 과자를 사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사물함에 넣어뒀는데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야, 혹시 내 과자 본 사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김상철이 벌떡 일어나더군요. 뭐? 네가 뭘 잃어버렸다고? 여기서 도둑놈 만들지 마라.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다른 선임들도 쳐다봤습니다. 저는 급하게 손사래를 쳤죠.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하지만 마음속으론 확신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가져간 거라고. 그런데 신참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한 달 후였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용돈 5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이번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돈은 농담이 아니거든요. 조심스럽게 분대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분대장님, 제 돈이 없어졌는데. 얼마? 5만 원이요. 분대장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부대 내 절도는 큰 문제거든요. 바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물함을 뒤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돈이 박정수라는 후임 사물함에서 나온 겁니다. 박정수는 저보다 한 달 늦게 들어온 착한 애였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죠. 결국 박정수는 징계를 받고 다른 부대로 전속됐습니다. 그때 김상철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야, 이제 알겠지? 여기서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야. 박정수 같은 애가 진짜 도둑놈이었던 거라고.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박정수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닌데. 하지만 증거가 있으니 어쩔 수 없었죠. 시간이 흘러 제가 일병이 되었을 때였어요. 새로운 신참이 들어왔는데 이름이 최민호였습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최민호의 물건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형, 제 시계가 없어졌어요. 내 편지도 없어졌는데. 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자꾸 물건이 없어질 리가 없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불침번을 서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상철이 자정쯤 살금살금 일어나더니 최민호의 사물함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꺼내서 다른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최민호의 돈이 없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조사 결과 또 다른 후임 사물함에서 발견됐고 그 아이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김상철이 진범이었던 겁니다. 그는 후임들의 물건을 훔친 다음 다른 후임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었어요. 박정수도 억울하게 당한 거였죠. 저는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를 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제가 본 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김상철은 이미 상병이었고 저보다 계급이 높았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분대장에게 가서 말씀드렸어요. 분대장님, 사실 김상철 선임이. 하지만 분대장 반응은 차갑더군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증거도 없이 선임을 의심하는 거야? 제가 직접 봤어요. 밤에 사물함을 뒤지는 걸. 직접 봤다고? 그럼 왜 그때 안 잡았어?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면 누가 믿겠냐? 결국 저는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오히려 김상철에게 이 일이 알려졌고 그 다음부터 제 군생활이 지옥이 됐습니다. 야,
너 나 고발하려고 했다며? 김상철은 아무도 없을 때 저를 불러내서 협박했어요. 너 전역할 때까지 가만 안 둘 거야. 각오해라. 정말 악몽 같은 나날이 시작됐어요. 김상철은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구타는 기본이고 온갖 꾸준 일을 다 시켰어요. 다른 선임들도 김상철 편을 들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정신적인 괴롭힘이었어요. 야, 너 같은 고자질쟁이랑은 같이 있기도 싫어. 너 때문에 분대 분위기 다 망쳤다.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어요. 어머니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걱정 끼칠까봐 힘들다는 소리는 못했죠. 그러던 중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부대 내 절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거예요. 이번엔 간부들까지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상부에서 특별수사팀이 내려왔어요. 수사팀에서 모든 사람을 조사했는데 저도 불려갔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김상철 이야기를 했어요. 수사관님, 사실 김상철이라는 선임이 계속.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묵살당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너 혹시 다른 사람에게 누명 씌우려는 거 아니야? 결국 수사는 미궁으로 빠졌고 저는 더욱 고립됐습니다. 김상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야, 너 나 수사관한테 고발했다며? 이제 정말 각오해라. 그 후 6개월이 정말 지옥이었어요. 매일 구타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다른 동기들도 저를 피했어요. 김상철이 협박했거든요. 전역을 2개월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부대에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해 왔습니다. 젊고 똑똑해 보이는 대위였어요. 이분이 부대 전체를 점검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나 봐요. 절도 사건이 이상하게 많이 발생했네.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수사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CCTV까지 설치해서 24시간 감시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김상철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김상철이 후임의 사물함을 뒤지다가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거예요. 이번엔 변명할 수 없었죠.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김상철은 입대 초기부터 계속 절도를 저질러 왔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자신은 빠져나왔고요. 박정수도 억울하게 당한 거였어요. 김상철이 제 돈을 훔친 다음 박정수 사물함에 몰래 넣어둔 거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김상철은 군사법정에 넘겨져서 중형을 받았어요. 부대에서도 영구 제명됐고 전과자가 됐습니다. 그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진 거죠. 분대장이 저에게 와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네가 맞았구나. 그때 믿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군생활은 망가져 있었고 정신적 상처는 깊었습니다. 전역 후 20년이 흘렀어요. 저는 결혼해서 아이도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회사 신입사원 면접을 보는데 김상철이 나타난 거예요. 20년이 지났지만 한눈에 알아봤죠. 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 따로 불렀어요. 김상철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그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전과자 신분이라 취직이 어려웠나 봐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예전 일은? 무슨 예전 일 말씀이세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김상철은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뭔데요? 절도도. 그리고 당신을 괴롭힌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20년 만에 듣는 사과였어요. 하지만 그 20년 동안 제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상철 씨, 당신 때문에 박정수라는 친구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세요? 그 친구 지금 뭐하고 사는지 아세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저 때문에 전속 가서 적응 못해서 결국 자대에서도 사고치고 불명예 전역했어요. 지금은 일용직 전전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더군요. 김상철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은 20년 전에 이미 벌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박정수는 지금도 그 상처를 안고 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박정수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진범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각서를 써주세요. 그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걸 증명해주세요. 김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이 일자리는 일단 박정수에게 사과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죠. 일주일 후 김상철이 다시 찾아왔어요. 박정수를 찾아가서 사과했고 각서도 써줬다더군요. 박정수도 20년 만에 억울함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취직시켜 주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복수를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김상철 씨, 당신 결혼했죠? 네. 아이도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과거는 과거고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김상철을 채용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박정수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세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그때는 용서 없어요. 김상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김상철은 저희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매달 박정수에게 돈도 보내고 가끔 안부도 묻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제게 물어봐요. 왜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냥 떨어뜨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복수보다는 진정한 반성이 더 값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정수의 억울함이 풀린 게 가장 중요했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진실이 밝혀졌고 잘못한 사람도 반성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속이 시원한 결말이었어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당장은 답답하고 화나겠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온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세상은 결국 공평하다는 것. 잘못한 사람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되고 억울한 사람은 언젠가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